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자,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단 실화입니다. 이사한 뒤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아이와 어른이 동시에 같은 존재를 보고 느끼기 시작한 집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살던 그 집 이야기 2편.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였어요. 그날 이후 낯설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 가위 눌림,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때까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이와 함께 자던 어느 날부터 새벽 5시쯤 아이가 혼자 일어나 있더라고요.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요즘 너무 예민해졌나?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식탐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어느 날 기분이 괜찮아 보이길래 외식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어요. 엄마, 누가 자꾸 나한테 화내라 그래. 짜증내라 그래. 보이진 않은데 그런 기분이 들어. 나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선 담담해야 됐어요. 그거 들을 필요 없는 거야.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혼내줄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꿈을 꿨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노숙자처럼 보였는데 문을 막아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침대 옆에 쪼그려 앉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발로 차고 미친 듯이 때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맞고만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 꿈을 꾸고 며칠 뒤 아이가 잠들기 전 엄마, 아니야 하며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다음날 아침밥을 먹을 때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천장에 팔이랑 다리가 엄청 길고 거미 같은 게 돌아다녔어. 말하면 나한테 올까봐 무서웠어. 저는 담담하게 그건 상상력이 만든 그림자야 라고 했지만 그날 밤 그게 또 보일까봐 불을 모두 끄고 암막 커튼을 치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말했죠. 삼촌 방문이 닫혔어. 누가 들어갔어. 근데 그거 여자 같았어. 저는 또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바람 때문에 닫힌 거야. 하지만 그 방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틈도 없었어요. 그날 밤 같이 살던 동생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잠시 침묵하던 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나도 봤어. 단발머리 여자애. 9살, 10살쯤 되어 보였어.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집 계약은 남아 있었고 이사를 갈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그 집에서 1년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요닝님께서 두 번째로 제보해 주신 이야기고요. 겪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계속 제보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제보 받을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50대로 보이는 노숙자 같은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고 침대 쪽으로 왔다고 했어. 집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제일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은 그 귀신이
내가 자는 침대까지 왔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해요. 이유가 그 귀신이 여기는 이제 내 거야, 내 터야, 내 구역이야 라고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학 자취방 룸메이트 조건이 기가 센 사람이었던 그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다시는 룸메랑 같이 안 살게 된 썰. 우리 집은 집터가 좋았어. 공기 좋고 산 바로 밑인데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들고. 그래서 그런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귀신을 보거나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하물며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어서 내가 기가 약하니 세니 그런 것도 전혀 몰랐어. 그렇게 잘 살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서 1학년 1학기까지는 통학을 하다가 왕복 5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2학기 때는 기숙사에 들어갔어. 혼자 잘 살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친구들 만나고 밤에 산책도 가고 잘 생활을 했어.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 2학년 2학기에 기숙사가 떨어진 거야. 통학이냐 자취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모님한테 자취를 하겠다고 했어. 근데 서울 집값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싼 거야. 그냥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서 차라리 좀 불편하더라도 룸메이트를 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커뮤니티에서 룸메를 구했어. 근데 그때가 한창 자취방을 내놓고 룸메 구하고 이러던 시기라서 내가 같이 살고자 하는 방보다 훨씬 크고 좋은 방들이 많았어. 그래서 룸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 훨씬 크고 좋은 방 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런 방들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방에 룸메이트를 구하기는 힘들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접으려고 했어.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올렸던 글들을 다 삭제하고 그냥 통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쪽지가 딱 하나 온 거야. 저 룸메 구하시던 분 맞죠? 제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와서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기뻐가지고 네 좋아요. 언제 방 보러 오실래요? 언제 입주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다음 주 월요일에 방 보러 가고 입주는 개강 2주 전에 하려고요.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아요. 월요일에 그럼 몇 시에 만날까요? 저는 개강날 입주할 예정이라서 2주 정도 먼저 입주하실 것 같은데 너무 더럽게만 안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가 좀 세신 편인가요? 네? 저대로는 아니었는데 대충 저런 내용이었어. 디테일한 날짜들은 기억이 안 나고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내세운 조건이라는 게 나보고 기가 세냐고 묻는 거였어.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 기가 세냐니.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난 이런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인터넷을 활발히 안 한 것도 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난 가위 눌린 적도 없고 귀신도 본 적 없고 건강하게 잘 살아 있으니까 내가 기가 센 건가? 센 거 아닐까? 하면서 네네네 저 기 세요. 그냥 적당히 대답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방도 둘러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해서 같이 계약서도 쓰고 갑자기 기 세냐고 물어봐서 좀 음침한 인상일 거라고 혼자 편견을 가졌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수가 좀 적은 거 빼면 평범했어. 독특한 건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 1학년이었어. 이런 거야 뭐 다들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별로 생각하진 않았지. 그리고 개강날 입주를 했어. 그 사람은 2주인가 3주인가 암튼 나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근데 집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야. 커튼도 다 새까만 커튼으로 바뀌고 아직 더운 여름이었는데
창문 다 싹 닫고 그 구석 막으려고 뾱뾱이 같은 거 붙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한겨울에 하는 거 그런 거를 전체 딱 해놓고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벌레를 싫어해서 다 창문을 닫아놨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걸 다 막아놓은 거니까 전기세는 자기가 다 내겠대. 커튼은 자기가 새까맣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했고 햇빛도 안 좋아해서 낮에도 커튼을 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난 그냥 전기세를 언니가 다 낸다는 거에 신나가지고 전부 오케이 했지. 사실 그 첫날부터 좀 집이 음침해졌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어때? 돈 내가 내는 거 아닌데 편하다 이러고 있었어. 그 언니는 룸메이트로서 정말 좋았어. 내가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랬더니 전부 오케이 하고 전기세도 다 자기가 내지. 간혹 내가 학교에 과제를 놓고 가거나 하면은 친절하게 그걸 가져다 주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 겨우 말만 놓은 사이에 그 언니가 말수가 적어서 다른 얘기는 거의 안 섞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언니가 직접 버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어렵거나 위험한 거 그 언니가 다 대신해줬어. 내가 단 한 번도 언니 이것 좀 해줘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음스 치우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면은 그 언니가 죄다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했었어. 나야 커튼 맨날 치고 사는 거 사실 불편했는데 굳이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럴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그러라고 했었어. 그러다 그 언니가 확실히 좀 이상한데 싶었던 건 화장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날이었어.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였던 10월쯤에 바퀴벌레가 학교에서 완전 극성이었는데 결국 우리 집에도 나타난 거야. 바퀴벌레가. 나도 바퀴벌레면 정말 울고 불고 질색팔색 하는데 그 언니는 벌레가 싫다고 창문까지 다 막아놓고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막 비명을 질러서 언니가 화장실로 왔거든? 둘 다 벌레 때문에 난리만 치고 못 잡을 거 아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바퀴벌레를 보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막 뽑는 거야. 그리곤 기절한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바퀴벌레를 휴지로 덥석 잡는 거야. 맨손으로. 그 빠른 걸 잡아가지고 바로 변기통에 넣어서 물을 내려버리더라고. 그리곤 손에 비누칠을 하면서 나보고 태연하게 이제 됐지? 이러면서 웃는데 좀 소름이 돋는 거야. 의아하기도 하고. 벌레가 무섭고 싫어서 창문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더니 사실 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만도 했는데 그냥 난 속으로 이 언니가 벌레 중에 바퀴벌레는 괜찮은갑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어.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가 수업도 빠지고 본가를 내려갔다고 오겠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서 난 신나가지고 그럼 혹시 나 친구 데려와서 여기서 하루만 같이 자도 돼? 언니 물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조용히 잠만 잘게. 아침 일찍 보내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친구를 불러왔어. 친구랑 새벽 2시 정도까지 놀다가 같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 참고로 그 언니랑 나는 좀 사이즈가 큰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 늘. 그래서 불러온 친구랑도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잤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친구가 잠을 단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왜지? 싶었는데 친구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렇지 문도 꽉 닫고 커튼도 치고 해서 완전 껌껌하고 답답한데 자기가 가위까지 엄청 눌려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다고 빨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현관에 서서 친구를 배웅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근데 넌 왜 밤에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냐? 나 가위 눌려서 잠 깰 때마다 화장실을 가든지 물 마시든지 창밖을 보든지 진짜 너 때문에 더 못 잤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그때는 소름 돋고 자시고 그게 뭔 개소린가 싶어서 내가 야 뭔 소리야 나 꿀잠 잤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걔가 뭔 소리 하냐고
너 엄청 돌아다녔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너 뭐 목류병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가위 눌렸다면서. 그럼 네가 헛것본 거 아니야? 분명히 나 네 옆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내 옆에 누가 있었다고? 야 그럼 대체 누가 돌아다닌 거야? 이러는데 내가 그냥 막 장난식으로 내 어그로 끌기 실패구요. 야 얼른 집 가. 빨리 가서 쉬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친구를 보냈어 집으로. 그날도 언니는 안 왔고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이 되니까 이게 또 슬금슬금 생각나면서 무서운 거야. 친구가 해준 말 때문에. 그래서 나 원래 잠을 잘 잤었는데 그날따라 새벽 3시까지 잠을 막 설치다가 선잠이 들었어. 근데 어디선가 집중을 안 하면 안 들릴 정도의 아주 작은 그 맨발로 걷는 발소리 있지. 척척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떴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침대 옆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잠들기 전에 그 중앙 쪽에 있던 탁자에다가 과자를 놓고 먹다가 그대로 놔뒀었거든. 그 사람이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는 너 누구야?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만 뒤로 쓱 하고 돌리더니 날 쳐다보면서 계속 그걸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네가 왜 먹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내 제사밥 아니야? 이러면서 뒤를 도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꿈인지 아닌지 모를 거에서 깼어. 난생 처음 가위를 눌린 거라서 이게 가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했어. 그냥 내가 꿈을 꿨나 보다. 친구 걔는 왜 무서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넘겼지. 그날 밤 룸메 언니가 다시 집에 왔어. 그날 비가 왔었는데 언니는 문을 열자마자 우산도 안 접고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 기 세다고 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말을 흐렸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웃으면서 다행이다 이러고는 집에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 걸 묻냐. 나 어제 가위 눌렸다. 언니 집에는 왜 갔다 왔냐. 이 커튼 걷으면 안 되냐. 창문 열면 안 되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지만 언니한테 신세지는 것도 많았고 그냥 그런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안 했어. 그리고 평소랑 같이 언니랑 자는데 진짜 식은땀이 막 나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아까 전에 그 꿈을 또 꿀까봐. 글로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난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 언니가 특이한 게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다 덮거나 꼭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거든? 평소에는 와, 이 언니 조금이라도 밝으면 진짜 잠 못 자나 보다 그냥 이랬는데 그날따라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나는 끙끙거리면서 잠에 들었어. 꿈에서 또 그 발소리가 들렸어. 본능적으로 눈을 떴는데 방 한가운데 또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뭔가 화상 자국 같은 걸로 엄청 일그러져 있었고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피가 계속 줄줄 흐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 그 귀신이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막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너다 찾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자리에서 쿵쿵 뛰고 박수를 치면서 이쪽으로 다가왔어. 그게 끝이 아니었어. 침대 옆에 와서 지 가슴에 꽂혀있던 칼을 팍 단번에 뽑더니 내 가슴에 그 칼을 확 꽂아버리는 거야. 진짜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잠에서 깼는데 도저히 꿈 같지 않고 너무 선명해서 그 공포랑 숨막힘이 여전했어. 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난 그때 무슨 자존심인지 나 가위 눌렸어 하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나 기 세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는 그냥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그 같은 꿈을 꿨어. 항상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엄청 웃고 너다, 찾았다, 하면서 박수치고 콩콩 뛰고, 진짜 어디서 박수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치고 신경이 예민해질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었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집에 갈 생각만 하면 두통 오고 걱정부터 앞서고, 친구들도 처음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니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모르고 있다가 한 2주째 돼서 내 눈밑이 퀭해지고 평소에 하던 화장도 그냥 다 힘들어서 안 하고 잠옷을 입은 채로 학교에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얘기했어. 친구들이 다들 놀라면서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한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방법들을 다 해봤어. 음악을 들으면서 자보고 일찍 자보기도 하고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향초 피워놓고 자고 등등등 별의 별거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시험이고 뭐고 그냥 자고 싶고 힘들고, 그래서 시험도 다 망쳤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나 우려도 없었어. 그땐 정신이 너무 피폐해 있어서 시험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니까 그럼 그 귀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친구들이 의견을 막 내주다가 한 명이 야 근데 그 귀신이 맨날 네 얼굴 보면은 그렇게 한다며, 그럼 꿈에서 눈 떴을 때 귀신이 네 얼굴 보기 전에 이불로 싹 가려버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때가 거의 한 달째 되던 때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고 또다시 평소와 같은 꿈을 꿨어. 진짜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지만 귀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번엔 이불을 얼굴까지 확 덮었어. 그게 절대 나를 못 보게. 그랬더니 잠시 후에 쿵쿵 하는 발소리가 바닥이 아니라 벽, 천장 막 사방팔방에서 나더니 어딨어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는데 입술을 꾹 깨물고 소리도 안 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순식간에 탁 멈추더니 이불을 덮고 있는 내 얼굴 바로 코앞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를 열까? 저기를 열까? 이러더니 갑자기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코카콜라 맛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는 내 이불이 확 걷어지고 또 똑같이 그 칼에 찔려서 잠에서 깼어.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 꿈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결과는 또 똑같았어. 그래서 괜한 그 희망 때문에 더 힘들기만 더 힘들었고, 그래도 귀신이 웃으면서 박수치는 그걸 보는 것보다 이불을 덮고 가리는 게 안 보이니까 훨씬 나아서 그 후에도 며칠을 계속 그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쓰고 피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종강하기 전날, 종강을 하자마자 바로 본가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 룸메 언니는 내 몰골이 피폐해져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말 한마디를 안 꺼내는 거야.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 불이라도 켜놓고 자고 싶고 문이라도 열고 자고 싶은데 이 언니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친구 말대로 답답하고 깜깜해서 내가 그런 꿈을 꾸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 언니는 잘만 자네?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고 말 한마디도 안 걸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내일이면 종강하고 집에 가는데 그래 참자, 화이팅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날도 잠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도 또 똑같은 꿈을 꿨지. 또 그 발소리. 눈을 뜨니까 방 한가운데 누가 서 있고 버릇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이불을 머리까지 꼭 덮어 쓴 그 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어서 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언니의 이불을 확 걷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의 그 긴 머리로 얼굴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리카락마저도 내가 탁 치워버리고 나만 이불을 뒤집어 썼어.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 오늘은 안 당할 거다. 내가 아니다. 근데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혼자 언니한테 화난다고 해서 이래도 되나? 하면서 잠시 후 너다 찾았다. 하면서 또 그 귀신이 이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날뛰기 시작했고 침대에 다가와서 칼로 찔렀어. 내가 아니라 그 언니를. 그리고는 잠에서 번쩍 깨서 앉아가지고 막 숨을 몰아쉬다가 그 언니는 괜찮나 싶어서 언니 쪽을 슬쩍 봤는데 언니가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눈을 번쩍 뜨고 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언니랑 좀 떨어졌어. 그랬더니 언니가 살짝 웃으면서 잘 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는? 이랬는데 너 꿈에서 가슴에 칼 꽂힌 귀신 나와? 그럼 얌전히 찔려 죽지 왜 잘 자는 나한테 그랬어?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소름 끼쳐서 아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 같아.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날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꿈에서 나오는 그거는 자기 언니래. 자기 가족은 아빠가 일찍 죽고 언니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 옛날에 아빠가 언니랑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룸메이트의 친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 미친년.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빠 죽여놓고 그 우는 꼴을 보니까 우습잖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조금 괴롭혔더니 3년 전에 살자 했어. 근데 뒤지려면 혼자 죽지 저주를 하겠답시고 내 사진이랑 같이 지 가슴에 칼을 찔러 넣었더라고. 진짜 미신이 있는 건지 뭔지. 그 후부터 꿈에서 자꾸 걔가 나와. 한 반년은 고생하다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지. 너처럼 멍청한 년이랑 같이 잠을 자면 걔가 대신 찔려주더라고.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했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게 말이 되나? 무슨 이러고 있었어. 현실 감각이 없었지.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뱉었던 것 같아. 분명 나도 처음엔 꿈에 안 나왔었는데 너 기 세다며. 근데 언니 기일 지나고 오니까 바로 언니 만났네. 너 그렇게 세지도 않은가 봐? 기일? 그때 내가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잔 날이 그 룸메 언니의 죽은 친언니의 기일이었나 봐. 그래서 내가 혼잣말처럼 그래서 제사밥이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언니가 제사밥? 개같이 제사밥 찾았어? 이러더니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야. 미친년 제사밥이래 지랄한다. 이러면서 막 웃는데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죽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지 말대로라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친언니가. 언니가 죽인 거나 다름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웃음을 딱 멈추고 날 쳐다보면서 씩 웃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처음에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살아줬구만. 벌레 잡아주고 전기세 내가 대신 다 내주고 네 뒤치다거리 다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언니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막 웃더니 갑자기 정색을 확 하면서 시발년 이러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이랑 겉옷이랑 그냥 놓여져 있는 거 들고는 나 시험 늦겠다 나 갈게 이러고 그 집을 그냥 뛰쳐나왔어. 그리고 밤에 친구랑 같이 용기 내서 돌아온 자취방에는 커튼이고 뭐고 그 언니 짐이고 하나도 없었어. 내 번호도 차단했는지 카톡도 안 뜨고. 겨울방학 때 더 이상 그 귀신은 꿈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다른 악몽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
그래도 나름 본가에서 힐링하고 다음 학기에 그 언니를 좀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언니 학과 2학년 교양까지 들었는데 그 언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결국 누구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봤는데 종강하자마자 그 언니 자퇴했대. 그 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몇 년 전에 겪은 실화고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후부터 룸메이트라는 글자만 봐도 소름 끼치고 학기 시작하고 다시 혼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도 가끔 발작하듯이 무서워지고 학교도 빠지기도 하고 정신과도 다니고 막 그랬어. 그러다 결국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여행 다니고 그 후에 완전 극복해서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진짜 꽤 많이 지났는데도 이 일은 아직도 생생해. 그 귀신이 너무너무 생생해. 거의 몇 달을 시달렸으니까. 그리고 그 귀신보다도 그 룸메이트 언니가 너무너무 소름 끼쳤어. 그 말이 거짓말이었어도 무섭지만 정말로 그 언니가 했던 말이 진짜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걸 막 겪었을 때는 무서워서 어디 입 밖으로 내놓지도 않았어. 지금이야 그때 대학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풀 수 있을 정도. 룸메이트 조심해서 만나. 그냥 잘 안 맞는 걸 떠나서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 나처럼 대학생활 몇 년 버리지 말고 분명 명심해. 다들 읽어줘서 고마워. 홀가분한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귀신도 무서웠지만 룸메이트 언니, 이 살아있는 언니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완전 사이코패스. 언니가 신기가 있었거나 무당하고 상담을 해봤다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랬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언니가 자기 친언니를 죽여놓고 계속 꿈에 나타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거겠죠.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귀신도 무섭고 사람은 더 무섭고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 시절 길 한복판에서 만난 피 묻은 노인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목 땡땡이 티셔츠. 20년쯤 전 일이야.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외삼촌네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 셋이서 차를 타고 삼촌 집에 가고 있었어.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출발을 하느라 저녁에 가게 됐지. 지름길로 빨리 가려는 생각에 아빠는 논두렁에 난 길로 들어갔어. 사방이 되게 넓게 밭, 논두렁만 있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집은 띄엄띄엄 몇 개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 약간 수도권 외곽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덜컹거리는 길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차를 멈추는 거야. 나는 그냥 뒤에서 다마고치 알지? 그 게임기. 다마고치에서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좀 지나서 우리 차가 멈춘 거를 깨달았어. 아빠한테 다 왔냐고 물어보려고 앞좌석으로 고개를 싹 내밀어 보니까 엄마는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아빠는 차 창문을 내린 채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라곤 삼촌밖에 없는데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 그래서 뒷좌석 창문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방이 어두컴컴한데 우리는 오렌지빛 가로등 하나만 덜렁 있는 곳에 차를 멈춘 채였고 밖에서 땡땡이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가 아빠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게 큰 물방울 무늬의 땡땡이 셔츠를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입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거든. 보통 할아버지는 그런 화려한 티를 안 입잖아.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어. 근데 티셔츠 무늬가 아니더라고. 핏자국이었어. 그게 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나는 좌석 뒤로 숨었어. 그리고 나서 몇 분이나 더 아빠는 그 영감님이랑 이야기를 했고 다시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나는 아빠한테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봤지. 그 영감님이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와서 차를 멈추게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대.
되게 느낌이 이상해서 차에서 내리진 않고 창문만 조금 열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 말로는 저 집에 지금 칼든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경찰을 좀 부르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대. 아빠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가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고해줬던 거고, 그 사건이 어린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피가 큼지막하게 방울방울 튄 셔츠를 입은 노인이 어두컴컴한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럴만도 했다 싶어. 근데 최근 갑자기 그 사건이 다시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셔츠를 떠올려 봤거든. 다시 보통 칼에 맞은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옷에 땡땡이 무늬처럼 피가 튀는 걸까? 아니면 정면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찌르고 왔던 거죠. 정면에서 이렇게 찌르고 있었으니까 물방울 무늬가 탁탁탁 튀지. 차에서 내렸으면은 큰일이 날 뻔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모선이. 너희들 모선이라고 들어봤어? 그것이 내가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의 첫 운이었다. 천둥이 치는 여름밤, 자취방에 모인 이들의 놀거리로는 무서운 이야기가 제격이었다. 귀신 이야기라면 귀신이 온다 라는 말도 있지만 건장한 20대 청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촛불을 밝히고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끝마쳤지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기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내가 무서운 이야기는 꽤 좋아하는데 그 모선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내가 뗀 첫 운을 듣고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만도 해. 나도 10살 때 처음 겪은 일이거든. 이거 괜히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다른 거 없냐? 초치지 말고 있어봐.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내 경험담이고. 나는 내 앞에 있던 물이 든 잔을 비웠다. 길다면 긴 이야기니 미리 목을 적셔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빈잔이 된 종이컵은 수연이가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여간 집주인 유세 부리긴.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초여름이었어. 해도 빨리 뜨고 매미도 새벽부터 울어서 아침잠을 즐기기는 그런 시절이었지. 나는 대충 물로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9시쯤 일어나서 시리얼로 아침을 때웠겠지만 오늘은 갈 곳이 있었다. 어제 산 잠자리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실험을 해볼 이유도 있었고, 남들 다 기르는 사슴벌레를 나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10여 년 전에는 그 바닥이 꽤 촌구석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10분만 나가도 비료 냄새가 가득했으니 조금만 더 나가면 사슴벌레 잡을 곳은 사방에 널렸었다.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먹는 순간에도 바깥 생각뿐이었고, 살금살금 나가다 붙잡혀서 이를 닦는 중에도 바깥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준비를 마치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자전거에 올랐다. 가방에 꽂아놓은 잔자리채가 깃발처럼 멋지게 휘날렸다. 수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야, 좀 지루한데? 이거 무서운 이야기 맞아? 다른 이야기 없어?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원래 공포영화도 앞에 20분은 다른 이야기만 하잖아. 나는 단박에 수연이의 말을 자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침이라 길에 차가 없더라고. 뭐 원래 외진 길이긴 했지만 말이야. 다만 그 망할 안개가 엄청나게 꼈지. 성윤이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아, 이제 분위기가 사네. 인근의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사방을 뒤덮었다. 꽤 짙어서 정오가 돼야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핸들에 달린 라이터를 켰다. 싸구려 중국제 라이트는 고작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전부였다. 안개에 서린 습기들이 빠르게 내 몸에 달라붙었다. 춥지는 않았지만 살갗은 닭처럼 돋아났다. 집에 돌아갈 쯤 되면 햇살을 원망하겠지만 지금만큼은 해가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
목적지인 산에는 가까워졌지만 안개는 사라질 생각 따위는 없어 보인다. 산기슭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메어 놓았다. 등 뒤로는 논밭을 뒤덮고 있는 안개의 파도가 보였다. 안개를 뒤로하고 산줄기를 타고 올라갔지만 잠자리는 고사하고 사슴벌레 역시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산을 타고 올라갔지만 오히려 안개는 짙어만 질 뿐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그때쯤 깨달았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른 아침부터 우러잡긴 매미가 왜 울지 않는 걸까? 무언가 잘못됐다.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나가야 된다. 나는 어제 산 잠자리채도 내던지고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발목을 접지를 뻔했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자전거는 내가 받쳐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는 손이 달달 떨렸다. 자꾸 번호키 하나가 중간에 걸려서 빠지려고 하지 않았다. 미치는 줄 알았다. 살면서 자전거를 그런 속도를 내본 적이 처음이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이었지만 나는 곡선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차가 튀어나왔다면 분명 사고가 났겠지만 어쩐지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직감은 맞아 떨어졌다. 1시간을 달렸지만 나는 아직도 안개 속이었다. 허벅지는 저리고 입은 타들어갔다. 습기가 가득 찬 안개 속에서 땀은 식지도 못하고 계속 펑펑 쏟아져 나왔다. 초여름의 더위는 내 목을 졸라왔지만 여전히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팔각정이 보였다. 흔히 논밭 옆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나는 1시간이 지나서야 본 것이다. 더 달릴 재간도 없었다. 귀신이 나를 잡아가더라도 숨이라도 돌릴 생각으로 팔각정에 멈추어 섰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옛날 한복을 걸친 사람이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 이런 곳에 처음 오는가?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했다. 나는 그가 깔고 앉은 돗자리로 다가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학생은 어찌도 이리 깊은 곳에 왔는가? 누구세요? 그는 양은 그릇에 담긴 막걸리를 들이켰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러는 학생은 누군데 이 깊은 곳까지 왔는가? 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새어나왔다. 흑흑거리고 있으려니 그는 다가와서 말을 이었다. 이제 이 막걸리를 마시게. 한복을 걸친 이는 나에게 막걸리가 담긴 양은 그릇을 건넸다. 나는 그 그릇을 받아들였다. 막걸리의 색은 오묘하게 흔들리는 불빛과도 같았다. 내 시선을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양은 그릇을 입에 대자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 같은 차가움이 입술에 맴돌았다. 바깥에 있던 그릇 같지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다시 입술을 떼고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무 답변도 들리지 않아서 나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던 한복을 입은 아저씨는 없었다. 흰자도 검게 타버린 듯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거의 귀에 닿을 듯 웃고 있는 귀신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양은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 귀신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입에서는 서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마셔, 마셔, 마셔. 그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목은 점차 길어지고 창백한 얼굴은 나에게로 다가왔다. 점점 다가온다.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으악!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몸을 일으키니 여전히 그 팔각정 안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해는 중천에 올라 안개는 사라졌고 저 멀리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내가 알던 세상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 꽤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야, 그래도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도 수고했어. 과일이나 먹어. 정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사과 접시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다들 집중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집에 돌아오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정말이지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소름이 돋았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진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야 돼. 엄마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전혀 농담 같지가 않았다. 엄마, 왜? 엄마의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 하러 갈 거야. 다녀오면 돈가스 사줄게. 그런 단순한 얼버무림에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난 어린아이였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돈가스를 사주셨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질질 끌리듯 엄마에게 손목을 붙잡혀 차로 끌려갔다. 조수석에서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엄마는 나를 때려가면서 자지 말라고 외쳤다. 어릴 때에도 9시가 넘어가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 30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암자였다. 대나무를 세운 걸로 보아 무당집이었나 보다.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서 양팔로 안았다. 그리고 암자 안으로 뛰어가려니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쳤다. 누가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당의 행색을 한 여자였다. 졸음이 쏟아지는 내 눈으로 강렬한 그 눈동자가 보였다. 언니, 우리 애가 모선이가 씌었어. 언니라고 불린 무당은 혀를 끌끌 차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졸지에 대역 죄인의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잠들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슴벌레, 안개, 매미, 그리고 막걸리를 건넨 아저씨까지도. 재수가 없어도 단단히 없었네. 부정도 안 탄 놈이 모선이에 씌고.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엄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엄마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 안에는 무섭게 생긴 그림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무당집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 달랐다. 방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리렴. 곧 부적 쓸 테니까. 그때까지 네 아들 졸지 않도록 해야 돼.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다. 나는 문득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내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마 멍이 졌을지도 모르겠다. 됐다. 잘 써졌다. 이제 이걸 입에 물어. 무당은 그 잘 써졌다는 부적을 잘 뭉쳐서 내 입에 넣었다.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이제 너 잠들 거야. 그럼 꿈속에서 아까 그 귀신 보게 될 거야. 그 소리를 듣자 잠이 일순간에 사그라들었다. 그 얼굴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절없이 뒤이어오는 졸음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절대 모선이가 주는 음식을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돼. 온갖 방법으로 널 속이려고 할 거야. 점점 무당의 소리가 흐릿해진다. 도저히 졸려서 참을 수가 없다. 부적이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치매 부적이 녹고 나면 너 혼자 싸워야 돼. 무당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내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 전에 꿈에서 깨야 돼.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나는 잠에 들었다. 와, 야, 이번 이야기 좀 흥미진진한데? 성윤이는 닭살이라도 난 듯 팔뚝을 문질러댔다.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야, 이만하면 무서운 이야기 1등은 네가 받겠네. 정연이는 익숙하지도 않은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야,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내가 겪은 그 실화랑 비교하냐?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컵에 있던 물은 아까 다 마셔버려서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성윤이 허벅지 옆에 있는 물병이 있었다. 야, 성윤아, 거기 물병 좀 줘봐. 야,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목 좀 축이자. 그래, 여기 있어. 야, 받아. 성윤이는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물병이라고 해봐야 1.5리터짜리 페트병이다. 이미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은 동안 몇 모금을 마신 것인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무튼 말이야, 난 엄청나게 당황했어. 세상에 10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일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야,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어? 정연이의 다그침에 나는 검지를 들어보이며 대답했다. 그 뒤? 야, 잠깐만. 야, 내 입도 못 댔어. 주말 드라마처럼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이야기를 끊었더니 친구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목을 학처럼 내민 친구들을 애태우는 것은 은근히 즐거운 것이다. 좋은 취미는 아니었지만 나는 천장을 향해 입을 쫙 벌렸다. 그리고 입술에 닿지 않도록 페트병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그 물은 내 입에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닫혀있는 듯 물이 튕겨져 나와 내 목을 따라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야기가 하다가 중간에서 끝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지금 모선이한테 씌어가지고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걸렸을 그때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같이 하던 친구들 있죠. 걔네가 다 모선이었던 거야. 절대로 모선이가 주는 음식, 물 이런 거 받아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 썰을 풀기 전에 자기 앞에 놓여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종이컵을 그 집주인이 가져가서 버렸다고 했어. 아야, 집주인 유세 부리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종이컵을 가져가면은 내 주변엔 마실 게 없는데 목이 마르면 다른 사람 걸 마셔야 되잖아. 그걸 유도했던 거지. 그래서 모선이가 이 주인공 앞에 있던 종이컵을 빼서 가가지고 버린 거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겠죠. 주인공은 무당이 부적을 써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나서부터 계속 꿈에 걸려있는 거야, 지금까지. 마지막에 사실을 깨달았죠. 물을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페트병에서 물이 입에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렀어요. 그때 깨달은 거지. 아, 나 아직 모선이의 꿈에 갇혀있구나. 이해하면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호텔 후기 하나에서 뒤늦게 발견된 섬뜩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제목: 도쿄 호텔 구글 리뷰. 외국인이라 언어가 많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국적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인간미가 넘치는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갔었는데요. 자주 갈 것 같아요. 투숙하는 동안에 불편함은 없었고 숙박비도 정말 나쁘지 않고 객실도 쾌적하니 최고였습니다. 방을 들어가자마자 쾌적한 느낌을 받았고 침대도 푹신하니 좋았어요. 대부분 가고 싶은 곳과 근접해 위치도 좋고 밑에 내려가 보면 편의점도 가깝고요. 애로사항이 작게 있었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고 신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일본 분들은? 미더워하는 조식도 이곳은 제게 충분했고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남자친구랑 다음에도 꼭 와서 머물고 싶고 성공적인 호텔 투숙이었답니다. 발길이 다시 닿을 것 같아요. 견학온 느낌처럼 구석구석 잘 관리된 곳이에요. 경비 문제도 없어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찰나의 불편함 없이 완벽한 숙박이었어요.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 신속한 퇴실도 좋았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호텔 같아요. 했던 경험 중 손꼽힐 정도로 만족했어요. 지역 내 숙소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도 100%. 호불호 없는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만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그런 호텔입니다. 이런 곳은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부분까지 만족스러웠어요.
건강하게 잘 쉬다 갑니다. 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곳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추천합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라는 글이 호텔 리뷰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뭐가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아주 섬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글, 리뷰는 세로 드립이었어요. 세로 드립이 뭐예요?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이라 국적이라면서 첫 글자를 계속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지금 써져 있는 글의 첫 글자만 쭉 세로로 읽어보시면은 이 글에 숨겨져 있는 뜻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여자 투숙객 방 침대 밑에 신원 미상 남성 발견. 경찰에 신고했지만 호텔은 이 사건을 무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글 밑에 댓글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실제 사건 있었던 링크를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제목: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겪었던 기이한 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내 친구를 좋아해서였지. 난 독산동 근방의 이모 집에서 기생하면서 노량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 주유소 일을 시작한 것도 이쯤부터야. 여튼 그렇게 오전엔 검정고시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후부턴 밤까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 나는 어쩌다 보니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학생 반도 아니고 성인 반도 아닌 뭔가 짜집기 반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됐어. 검정고시가 매년 4월이랑 8월에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꼭 중간에 접수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 나처럼. 내가 들어간 반에는 나랑 비슷한 10대 꼴통들을 비롯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의 한 누나가 있었어. 10대들은 그 누나를 대모라고 불렀어. 그냥 그랬어. 누나라고 하긴 뭐하고 이모는 더더욱 뭐하고. 50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린애들 간식이나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챙겨주셔서 다들 대모님 대모님 했었거든. 반쯤은 농담 겸 장난스러운 호칭이었지. 근데 이 30대 누나가 나이로는 다음 서열이었어. 그래서 다들 두 번째 대모님 대모님이라고 불렀던 거야. 아무튼 이 누나는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 검정고시 공부와 병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같은 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을 붙잡고 자기 얘기를 막 했거든. 외모는 아주 평범했어. 마른 것도 아니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안경 썼고 머리는 흑발에 좀 긴 편이었는데 항상 하나로 묶고 다녔어. 윤기는 없었고 다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지금 기억에 남네. 미용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린스도 좀 하고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어. 아무튼 대체적으로 살가운 성격이었어. 다들 원만히 지냈고 다만 나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 때때로 학생들끼리 3355 모여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누나가 이야기에 열중할 때면 눈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돌아가는 거야. 좌우의 눈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카멜레온처럼? 아주 얇은 은퇴 안경 너머에서 양쪽 눈알이 제각각 돌면서 막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무섭진 않았어. 학원이었고 학생들 10수명 함께 있는 그런 교실 아니었으니까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딘가 부족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은 했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검정고시 학원을 많이 오기도 해. 학습장애 내지는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눈 쪽이 좀 아픈 사람이겠거니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야. 모의고사는 아니고 아무튼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 날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은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을 나오고 있었어.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던 친구도 있었는데 이날은 결석했어. 나는 혼자 밥을 먹고 PC방에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주유소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갑자기 그 누나가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야. 자기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사주겠다고.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2가지의 이유로 그 제안을 수락했어. 첫째, 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도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둘째, 얼마 전에 누나가 요약 노트를 보여줘서 그걸 다 베껴서 쉽게 시험을 봤었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공짜 밥을 먹여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학원을 나왔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고 나한테 타라는 거야. 난 순간 택시 왜요? 라고 했어. 근데 누나가 빨리 타, 빨리 재촉을 하더라고. 뒤쪽에서 차들이 막 빵빵 크락션을 울리는데 안 타고 멀거니 서 있기도 좀 뭐해서 일단 탔어. 그리고 생각했지. 누나가 이쪽 근방에 잘 아는 식당이 있나 보다 하고 차는 계속 달려서 신길동 끄트머리까지 갔어. 신길동은 노량진에서 대방을 지나가야 되는 곳인데 대충 택시로 한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 택시는 한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멈췄어. 누나가 요금을 내고 나랑 같이 내렸지. 내가 물어봤어. 여기 어디냐고. 누나는 대답했지. 자기 집이라고. 나는 좀 어이가 없었어. 밥을 먹자더니 왜 자기 집까지 데려왔냐고 물었지.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머리를 잘 자르는데 네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잘라주겠다고. 그러면서 내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 누나의 집은 1층이었어. 그런데 집에 누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문간 앞에 서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어. 거실 한가운데 2명이 앉아 있었어. 누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중반의 할머니랑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랑 나란히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 그 2사람이 동시에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눈짓으로 누나에게 물어봤지.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는 거야. 엄마, 나 학원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데려왔어. 너도 인사해. 우리 엄마랑 내 남동생이야. 난 진짜로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 말이 안 떨어져서. 그 소설에서 거리는 그런 거 있지. 그걸 실제로 했어. 남동생이란 사람은 날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어. 그리고 누나의 엄마란 분은 내게 고개를 아주 천천히 2번 끄덕여 보이시더니 아들을 따라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 누나가 나한테 말했어. 신발 벗고 들어와.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어. 누나가 자기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거실을 지나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고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었어.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내 등골에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야.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었어. 근데 누나의 엄마랑 남동생이란 사람은 거실 소파 바닥에 앉아서 그냥 멀뚱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텔레비전이 없는데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어쩐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둘이 멍하니 정면만 보고 있는 자체가 아무래도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야. 뭔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누나 방으로 들어갔어. 누나의 방 첫인상은 그냥 지저분했어. 뒤쪽은 붙박이장이고 옆은 침대 없이 바닥 위에 깐 이부자리.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발이 가는 쪽, 창문이 있는 쪽으로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 마네킹 머리가 3개가 있었어. 미용 연습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3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대머리였고 나머지 2개는 미용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막 들쑥날쑥 엉망진창 머리를 하고 있었지. 조금 있다 누나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어. 나보고 커피 한잔 하라면서 주는데 컵이 너무 더러운 거야. 막 끝에 고춧가루 같은 자국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나마 덜 더러운 쪽으로 입을 대고 마시면서 생각했어.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은 진작에 사라졌어. 난 그때 18살이었고 결정장애가 좀 심할 때였어. 위험을 느낀 순간에도 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누나랑 가족들이 나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밥을 해주려고 날 불렀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 병신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방에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누나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뭘 만들고 있었는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 밥 없어? 없어. 학원 동생 밥 해주기로 했는데 없는데. 야 밥 없는데? 없더라. 어떡해? 그러게. 어쩌지? 어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식의 대화였어. 조금 있다 누나가 방에 들어오더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밥이 없다고.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난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 아니 오히려 라면이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누나가 엄청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하는 거야. 라면 사게 돈 좀. 그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엿 같아졌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팔, 다리, 살갗이 전부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 엿 같았어. 글 쓰는 지금도 너무 엿 같아. 가끔 꿈에서도 나와 그 누나 얼굴이.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까 3,000원인가 있었어. 그거 누나한테 다 줬지. 누나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동생을 시키더라고. 라면 사오라고. 남동생이 3,000원을 받아가지고 라면 사러 나가고 나는 멀뚱히 앉아있었어. 걔 엿같아. 그냥 지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집을.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어리고 깡도 없었어. 여기 들어오지도 말았으면 될 걸 가지고. 근데 싹둑. 진짜 내 귀에 싹둑하는 소리가 들렸어. 한참 생각에 빠져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싹둑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시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나가 왼손에는 커다란 막대자, 오른손엔 가위를 들고 웃고 있는 거야. 가위 끝에 머리카락이 뭉태기로 걸려있더라고. 당연히 그건 내 머리카락이었고 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뒷머리를 왜 자르는 거냐고. 진짜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소리라도 버럭 지르지 않으면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던 거지. 근데 갑자기 누나의 그 눈알이 따로 돌기 시작하는 거야.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이야기에 열중하면 그랬듯이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이 누나가 뭐가 돼? 너 생각해서 머리 잘라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왜 화를 내? 이런 식이었어. 막무가내로 내 머리를 자른 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다고 했어. 그냥 진짜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누나의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누나의 방 문이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아까 그 라면을 사러 갔던 남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대충 10cm 정도의 틈이었을 거야. 양쪽 눈이랑 코, 입도 보였으니까. 누나의 남동생과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난 눈을 피했어. 근데 계속 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나도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남동생이 손에 든 검정 봉지를 이렇게 들어 보였어. 라면을 사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나한테 말했지. 누나 저기 라면 사오신 것 같아요.
남동생을 뭐라고 호칭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 누나가 남동생을 돌아보더니 씩 웃었어. 왜 웃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어. 아무튼 누나가 가위랑 자를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라면을 끓였고 좀 이따가 나보고 나오라고 했어. 그래서 주방에 나갔는데 난 가방을 이미 어깨에 메고 있었어. 나갈 생각으로 맨 거야. 남동생이란 사람은 현관 앞에, 진짜로 현관 그 신발 놓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거기 서서 나를 보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누나란 인간은 나보고 그 라면을 먹으래. 먹었어. 그 좁은 주방 2인용 식탁에 앉아서. 내가 앉은 방향에서 좁은 거실과 현관문이 다 보이는데 등만 보이는 그 어머니란 사람은 텔레비전도 없는 거실을 보면서 계속 앉아있고, 남동생은 현관을 지키듯이 이렇게 서서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나는 누나랑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고. 진짜 남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인 건 알지만 그걸 내 입 밖으로 냈다간 나한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라면만 먹었어. 다 먹고 나니까 누나가 내 머리를 마저 잘라준다고 방으로 오래. 이쯤에서 한번 질러야겠다 생각해서 말했어. 나 주유소 일하러 가야 된다고. 누나가 눈이 또 돌아가는 거야. 난 재빨리 그냥 나왔어. 남동생은 여전히 그 현관에 서 있었어. 온몸에 닭살이 돋은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최대한 얼굴을 굳히고 내 신발을 신었어. 운동화 끈이 있었는데 끈을 묶지도 못했지. 신발에 발을 넣는 내내 그 남동생이 바로 옆에 서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자마자 계속 정면을 보면서 앉아있던 그 누나의 엄마란 분이 갑자기 목청이 째지도록 웃기 시작하는 거야. 집 앞까지 나왔는데도 그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 난 일단 미친 듯이 뛰었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 당시 신길에서 대방까지 버스로 10분인데 그걸 달려서 20분 정도에 주파했어. 진짜야. 노량진 미용실 가서 땜빵 났으니까 머리 자르고 바로 주유소 가서 일하고, 그날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어. 그거 미친년이라고, 아주 개 엿같다고. 다음날 학원에 갔는데 누나가 나를 불렀어. 난 계속 쌩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비상 계단 쪽으로 갔어. 갑자기 나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야. 네 친구한테 얘기했어? 뭘요? 했잖아. 그러니까 뭘요? 했으면서. 뭐가요? 누나네 집 간 얘기요?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정말? 안 했다고요. 그리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요. 누나네 집 간 게. 걔는 너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근데 내 친구가 절대로 말을 할 리가 없거든? 근데 저렇게 날 살짝 떠보는 걸 보고 정말로 가까이 붙어 지내다간 언젠간 칼을 맞겠다 싶어서 그냥 씹고 돌아 나왔어. 그리고 그 학원 간뒀어.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도저히 그 누나를 볼 수가 없어서 학원 때려치우고 혼자 공부해서 8월에 땄어. 나중에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그 누나 정신병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던 사람이라더라고. 약혼자를 칼로 찔렀대. 항상 조심해, 낯선 사람.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봤을 땐 좀 빙의가 됐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집안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감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빙의가 됐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이 누나만 진짜고 그 둘은 귀신이었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고 후에 의식이 돌아온 고모가 절대 남한테 말하지 않았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고모가 경험한 사후세계. 우리 고모는 1959년생이고 지금은 66세야. 비혼이시고, 고모가 51살 때 정말 큰 사고를 당했어.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누워 계셨거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였고 같이 보도에 있던 부부는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의사도 거의 가망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이미 돌아가신 걸로 생각해서 선산에 묻힐 자리까지 다 마련해둔 상태였어. 그런데 한 달 만에 눈을 뜨셨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손을 움직였고 또 일주일 지나서는 다리를 움직였고 그 다음 주에는 입을 열었어. 고모 말로는 사고가 나는 순간 몸이 붕 하고 뜨더니 전원 스위치가 꺼지듯이 그냥 끊겼다고 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는데 자기가 20살쯤 된 남자였대. 분명 한국에서 사는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고 하더라고. 북한이란 개념도 없었고 통일된 나라였고 살고 있던 곳은 전라남도 목포시였대. 연도는 2021년이었고 그러니까 사고가 난 해로부터 12년 뒤였던 거지. 가족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족이란 존재 자체가 없었대. 할머니, 할아버지 본가를 찾아가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선산이 있던 자리에는 공원이 생겨 있었대.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는 사람의 흔적은 아예 그러니까 흔적이 없었대. 본인이 다니던 직장도 찾아가 봤는데 이름도 없고 직급도 없고 자기 자리에 완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가족을 찾는 걸 포기하고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았대. 그렇게 거기에서 70년을 살고 95살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때도 사고가 났을 때처럼 똑같이 전원 스위치가 팍 꺼지듯이 뚝 끊겼다고 해.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이번엔 조선시대였대. 어떤 양반집 자식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말도 지금 쓰는 한국어랑 완전히 달랐고 꽤 높은 집안의 자제였던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데 7살 때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서 남자 식구들은 전부 사형을 당했고 본인도 유배를 가던 중에 살해당했대. 그리고 또다시 스위치 끊기듯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땐 평양에서 태어난 회사원 부부의 딸이었대. 이번 세계에서도 북한은 없었고 나라는 입헌 군주국이었대. 황제는 순종 황제의 손녀딸이었고 아버지가 무역을 하던 사람이어서 줄곧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다고 하셨어. 그러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대지진이 터져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망했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구름 위에 떠 있었고 거기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해. 그분이 고모한테 너는 88년 6개월을 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운명이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밀었대. 그 순간 고모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듯이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뜨니까 지금 이 현재의 삶이었다는 거야. 가족들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아. 근데 고모는 원래 사후세계 같은 걸 전혀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뒤늦게 믿게 됐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진짜 본체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진짜 내가 게임처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평행세계 혹은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죠. 그 일론 머스크도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게임 속 세상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진짜일까요? 우리의 삶은 이게 현실이 아닐까? 제가 흥미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오, 구찌가 왔어요. 구찌 인사 한번 할까요? 일로 아버지한테만. 일로 와. 일로 와봐. 으쌰. 구찌 안녕 해봐. 구찌 안녕. 그래.